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아내와 저는 힘을 합쳐서 2030년까지 금융자산 10억과 월배당금 200만 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월급으로 10억을 모은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첫 1억 원을 모으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10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로 불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첫 1억을 모으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지만 아내와 함께 투자하면서 대략 5, 6년 정도 만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으로 5억을 넘어 6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뭉쳐진 돈이 또 다른 돈을 끌어당기면서 자산이 성장하는 속도에도 조금씩 가속이 붙었기 때문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자산 10억이라는 목표는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돈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겠지만 결국엔 제가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란 확신이 생긴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매매 스킬이 없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제 아내의 계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사고 파는 능력이 부족해서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해 놓고도 끈기 있게 보유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부단히 움직여야만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킨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2021년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금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억을 증권 계좌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아내의 인생 첫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의도는 좋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화면 속 차트의 화살표 지점이 매수 구간입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저기서 매수하면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엔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AI 버블은 이제 초입이니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의견이 대세지만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얼마 후 상승 흐름이 꺾인다면 손바닥 뒤집듯 슬며시 의견을 뒤집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비관론이 대세 의견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현재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앞으로의 방향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초보 투자자였던 아내에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보단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정석적인 투자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았음에도 욕심을 내려놓고 1억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7천만 원만 투자에 활용했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때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금을 일부 보유했던 게 어려운 시기에 생각보다 큰 힘이 됐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내 계좌로 투자를 시작한 지 고작 3달 만에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였고 그 후 1년에 걸쳐 주식시장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지겨운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아내의 계좌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기간이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던 건데 결국 불리기는커녕 원금도 지켜내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며 조급해하는 성향이 전혀 아니었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심리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2021년 9월에 처음 투자했던 종목들을 2024년 2월까지 무려 2년 4개월 동안 종목 교체 없이 꾸준히 장기 보유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리밸런싱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계좌를 열어봤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목별 성과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어서
꽤 놀랐습니다. 처음에 매수할 땐 모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지만 하락 구간을 잘 버틴 종목도 있었고 생각보다 크게 무너진 종목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땐 수익이 난 종목을 조금 덜어내고 손실이 난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고르게 맞춰나가곤 합니다. 이런 방식의 리밸런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리밸런싱 역효과를 설명드리기 위해 메디패스트라는 종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체중을 관리해주는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비만약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업 기반이 한순간에 크게 흔들렸죠. 예상치 못한 악재로 안해 계좌에 담겨있던 메디패스트의 주가도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인 리밸런싱 기준으로는 수익난 종목 일부를 팔아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합당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는 자산을 팔아 손실이 나는 자산을 보유하는 건 예쁜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훌륭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조언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메디패스트란 종목은 결국 고점 대비 마이너스 96% 넘게 하락하며 회생이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활용했다면 손실이 끝없이 커졌을 겁니다. 무서운 건 메디패스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업에도 선정됐던 나름 유망한 기업이었음에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안해 계좌에 담겨있던 메디패스트를 꽃이 아닌 잡초로 판단하고 더 이상 물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개가 넘는 기업을 꾸준히 관찰하며 꽃인지 잡초인지를 선별하며 물을 줄지 말지를 계속 판단하면서 투자하는 건 평범한 개인 투자자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해 계좌는 결국 아내가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매번 꽃과 잡초를 걸러내야만 하는 스트레스를 떠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2년 4개월 만에 개별 기업 중심의 복잡한 투자를 멈추고 ETF 중심의 단순한 투자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종목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전부 정리해서 ETF 중심으로 바꿔보자.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고 장기 보유하고 싶은 종목 몇 개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아내에게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각각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설명해 주었는데 아내는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모두 버리고 구글, 애플, 브로드컴, 에브비, 머크 이렇게 딱 5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분산 차원에서 국내 종목 2개와 중국 종목 1개는 버리지 않고 함께 보유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미련 없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자금으로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새롭게 매수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목을 교체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만 투자의 세계에선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250만원을 투자했는데 4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둔 결과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수익률이 800%를 넘기기도 했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7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아내가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고 수익과 손실을 크게 신경 쓰는 성향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모두 매도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제 아내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10월 아내가 증권 앱에 쏟은 시간은 단 12분이었습니다. 아내 계좌를 점검하기 위해 제가 접속한 시간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아내가 계좌를 열어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10월 매매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 10월은 계좌 잔고가 계속 늘어가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10월 한 달간 주어졌던 44,640분의 시간 중 계좌 확인에 단 10분도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건 아내도 단기적인 주가 변화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래 건수와 앱 체류 시간은 또래 대비 낮은 편이지만 10월 총 손익은 또래 대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에브비, 머크, 구글, 애플도 알아서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시장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걸 보면서 투자 자산은 우리의 관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내가 계좌를 열어보지 않아도 아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알아서 잘 굴러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좌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에 투자금을 대주고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아내의 무관심이 장기 보유로 이어졌고 장기 보유가 의미 있는 성과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굳이 어렵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고점 매수로 1년 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면서 그 종목들이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어도 끈기 있는 보유로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상승장의 끝자락을 피해서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늘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상승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반대로 하락장에선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져다 준 건 아닙니다. 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2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나마 환노출 상품들은 환율 상승 덕을 조금 봤지만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의 주가는 2년째 그대로입니다. 2년 동안 받은 배당금으로 6%가 넘는 수익을 확정짓긴 했지만 같은 기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의 성과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SCHD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주식인 거린메이가 마이너스 18%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주식인 비나텍과 파인엠텍도 미국 주식에 비해선 장기 보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가를 미국, 한국, 중국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 없이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아마도 성과가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이 더 주목받는 시기도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길목을 지키려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먼저 가서 여유있게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성과가 별로였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매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적당한 수익을 오랜 시간 복리로 쌓아간다면 우리는 목표 지점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겹겹이 쌓아가는 전략이죠. 이 전략은 종목 분산이 필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역으로 활용했다면 반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3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죠. 비나텍의 주가가 4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 아내의 계좌에 담겨있던 현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때였는데 높은 지능을 가진 투자자들이 서둘러 국장을 떠날 때 아내와 저는 국내 종목을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25,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8만원까지 올랐고 용기 내서 투입한 720만원은 결국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승장이 펼쳐질 땐 현금 보유가 답답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락 전환하게 되는 순간 현금 보유는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얼마 전 현금이 필요해서 1,000만원 정도를 출금했지만 아내 계좌엔 여전히 1,200만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또 찾아올 겁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자에게로 이동하는 곳이다 라는 버핏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억 중 실제로 투자에 활용한 자금은 8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의 계좌엔 1억 6천만원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유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했는데 현금성 자산과 커버드콜 ETF를 제외한 주식 자산만 놓고 본다면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고점에 진입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투자 원금을 갉아먹었음에도 결과적으론 의미 있는 수준의 자산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내가 계좌 관리에 쏟은 시간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매수 시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아도
매수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저는 완벽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고 오랫동안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성공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활용할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상승장에선 한 종목에 올인해서 완전 대박난 사례가 등장하곤 합니다. 사실 한 종목에 올인해서 쪽박난 사례가 훨씬 더 많지만 언제나 소수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낮은 확률로 빠르게 큰 자산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기보단 높은 확률로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도전을 더 선호합니다. 몇 년에 걸쳐 높은 확률로 5억을 만들고 또다시 몇 년에 걸쳐 높은 확률로 10억을 만들고 또 20억을 만드는 도전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목 분산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작은 성공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한 번의 큰 성공을 결국엔 넘어서게 될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사고팔고를 열심히 반복하지 않아도 계좌를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종목 분산과 장기 보유 이 두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자산 5억을 향해 부단히 달려온 기록은 남겨졌고 지금부턴 2030년까지 아내와 함께 금융자산 10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금융자산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배당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성장주로 불리고 나중에 배당 투자로 옮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해서 배당주로 옮기는 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줄어들 대로 줄어든 자산을 매도하고 배당주로 옮기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장주와 배당주 투자를 병행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최대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성장주의 흐름이 꺾여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와도 배당금 월 200만 원 만들기라는 또 다른 목표에 집중한다면 주가 흐름에 덜 예민해질 수 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 불필요한 고민을 최대한 줄이고 2030년까지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1억을 목표로 한다면 1억에 집중하면 되고 5억을 목표로 한다면 5억에 집중하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딱 5년만 부단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5년이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